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까? 오늘은 건축 계획과 설비 시스템의 적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설비 시스템이라고 하니까 좀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설비 모델링을 해야 되고 이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궁금한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설비에 대해서 어떠한 설비들이 있고 설비 계획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과제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빔 모델링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해야 하는지, 다음 모델링을 하는 객체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다음 제가 원하는 여러분들의 최종 보고서, 모델링 수준에 대해서 하나 설명을 예시를 들어서 보여드릴 건데, 그 예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5학년에 올라가게 되면 5학년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설계 수업 때 BIM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걸 1학기 할 수도 있고 2학기 할 수도 있는데 아마 2학기에 하게 될 거예요. 2학기에 하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실시 설계 수준의 도면을 그리는 거를 하게 됩니다. 그때 통합 설계를 배우게 되는데 통합 설계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들이 뭐냐면 아까 얘기한 구조, 그 다음 설비, 건축, 그 다음 외피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통합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게 필요하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BIM 모델링을 지난 2019년 2학기에 여러분들 선배 5학년들이 BIM 설계를 해서 과제물을 제출을 했어요. 그 정도 수준의 보고서 모델링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합니다. 이거를 요번에 배우면 여러분들이 1년 뒤에 5학년 2학기에 거의 비슷한 수준의 또는 이것보다 좀 더 잘 모델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연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 공지사항에 선생님이 글을 남겨놨는데 우리가 온라인 수업이 이제 연장이 됐기 때문에 원래는 구조 그리고 외피 디테일에 관련된 실물 모형을 만들어야 했었는데 그거를 하지 않습니다. 실물 모형을 안 만들 거예요. 실물 모형을 안 만드는 대신에 그냥 BIM 모델만 가지고 평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형을 안 만들고 그 다음에 전시를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발표가 없고요. 팀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가 없고요. 그리고 발표가 없기 때문에 PPT나 판넬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PPT와 판넬을 안 만듭니다. 안 만드는 대신에 보고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어에 올리는 거는 어떤 거냐면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팀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제출하는 거고요. 그거 말고 별도의 BIM 모델링 보고서를 제출을 받을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9주차, 10주차에 그 팀 프로젝트를 마감하기로 돼 있나? 그런데 그때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발표를 생략하고 빔 모델링 보고서를 받을 겁니다. 그 모델링 보고서의 수준이 어떻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공지사항에 써놨는데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뒤에 사례를 보면서 이러이러한 항목들이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이 설비 시스템이니까 설비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BIM 모델링 사례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설명을 하고요. 모델링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작년 여러분들 선배들이 냈던 자료를 가지고 모델링 적정 수준과 어떠어떠한 항목들을 보고서에 넣어라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설비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 설비에 관련된 것들인데요. 앞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딱 보면 이해되죠? 입이라고 하는 것, 코, 눈, 귀, 피부, 정보 이런 사람으로 치면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건축물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입에 해당되는 게 이제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게 급수와 배수 위생 설비들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코에 해당하는 게 이제 공기가 사람이 공기를 들여 마셨다가 내뱉었다 하는 이 역할을 하는 게 공기조화 설비, 그러니까 급기, 배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빛과 관련된 거는 조명, 소리와 관련된 거는 음향 설비, 열과 관련된 거는 공기 조화 설비 중에서도 냉방 설비, 그 다음에 난방 설비 이런 것들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통신에 관련된 거는 정보통신, 그러니까 전화선, 인터넷선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전을 위해서 피난 내지는 화재와 관련된 설비들이 건축물에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파악을 하게 되면 건축 계획할 때는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설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한 계획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해주면 훨씬 기능적으로 공간적으로 좋은 건축물이 된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비라고 하는 거는 왜 필요한가? 왜 설비를 설치하느냐? 라고 하는 것들이 처음에 나와 있죠. 보면 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건축물, 여기서는 쉘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적합한 환경, 특성에 적합한 환경을 조절, 공급, 처리하는 기능을 무엇이 한다? 설비가 하고 있다. 이 설비라고 하는 것은 비나 바람, 열, 빛, 소리, 공기 등의 외부 요소에 대한 성능을 담당을 한다. 그 다음에 설비 공간적으로는 실내 기후환경, 빛이죠. 그 다음에 음환경, 위생이라고 하면 화장실과 관련된 겁니다. 그 다음에 생활환경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건물에 들어갔는데 건물에 전기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환기도 안 되고 조명도 불도 안 켜지고 이러면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아주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는 이 중요한 설비라고 하는 것들이 근데 여러분들은 무심코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그거를 우리가 할 일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계획을 할 때 그 설비라고 하는 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설비들이 있고 이게 어느 위치에 들어가야 하고 공간적으로는 어느 정도 공간을 우리가 할애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하고 건축 설계를 해줘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건축 계획보다 훨씬 더 좋은, 훨씬 더 실제 건물과 비슷한 설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자, 그래서 공급이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는,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것과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것 둘 다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이때 뭐 물과 관련된 거, 빛과 관련된 거, 소리에 관련된 것, 열과 관련된 거, 뭐 이러한 요소들이 건축물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것들을 설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라고 하는 건데 순서를 먼저 보면 설비 시스템을 먼저 정합니다. 여기 보면 적합한 설비 시스템을 고릅니다. 설비 시스템이라고 하는 종류가 워낙 여러 개가 있어요. 구조 시스템만 하더라도 내가 목구조를 할 건지, 철근 콘크리트를 할 건지, 철골 구조를 할 건지, 벽돌 조적조를 할 건지에 따라서 이 시스템이 달라지기 때문에 건축 계획을 하는 방법이, 구조 계획을 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건물에 내가 어떤 설비 시스템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게 되면 이 건축물에 내가 설계한 주택이라고 해봅시다. 주택이 있다면 이 주택에 설비로 어떠한 설비들이 필요할까? 기본적으로 냉방, 난방, 조명, 그 다음에 위생설비, 급배수 설비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 중에
급배기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급배기. 건축물에 내가 주택을 만들었는데 급기와 배기 기능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에 따라서 설비 시스템을 쓸 건지 쓰지 않을 건지가 결정이 돼요. 요즘은 급기 배기를 냉방, 난방과 합쳐서 공기조화 설비라고 하는 HVAC이라고 하는 걸로 많이 대체를 하고 있어요. 그걸 한 번에 컨트롤 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게 돼 있죠. 우리 공학관 건물도 HVAC이라고 하는 게 적용이 되어 있어서 에어컨이 달려 있고요. 거기에서 냉방, 난방, 그리고 급기, 배기를 한꺼번에 처리를 해요. 근데 이거를 모든 건물에 이런 기능을 다 넣을 필요는 없어. 건물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필요한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를 HVAC 시스템을 하나로 뭉치는 게 아니라 별도로 나눌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일반 아파트나 주택 같은 경우에는 HVAC이라고 하는 게 적용이 안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냉방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을 사용하죠. 난방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를 쓰죠. 급탕 같은 경우도 보일러를 이용합니다. 또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 기능을 이용해서 이런 거를 이용해서 급탕 기능을 쓰죠. 온수를 사용을 합니다. 또는 지열 발전 이런 것도 쓸 수 있어요. 그 다음 별도의 환기와 배기 장치를 만들지가 않아. 보통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럼 환기를 어떻게 해요? 급기 배기를 어떻게 합니까? 자연환기, 그러니까 자연 환기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창문을 열어가지고 마주보는 창문을 열어서 공기가 우리가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공기가 환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써요. 자연 환기 시스템을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급기 장치나 배기 장치는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고층 건물, 내가 10층 이상의 20층 정도에 살게 되면 아파트는 또 다릅니다. 아파트는 또 다른데 그런 빌딩 형태의 초고층 건물에 살고 있다, 호텔이다 이런 경우에는 자연 환기가 좀 곤란하죠. 창문을 열면 풍압력이라고 해서 바람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강제 환기를 사용을 합니다. 강제 환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급기가 있어야 되고 배기가 있어야 돼요. 이럴 때도 HVAC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HVAC이 아니라 급기 배기만 하는 장치를 따로 설치를 할 수도 있어요. 급배기를 한 군데서 할 수도 있고요. 따로따로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일반 주택에도 급기 장치와 환기 장치를 따로 설치하는 실이 하나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화장실이야. 그래서 거기에는 어떻게 돼요? 환풍기가 달려있죠. 아파트의 경우에는 보통 자연 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환풍기가 달려있어서 공기를 빨아들입니다. 공기를 빨아들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화장실 안을 음압력으로 만들어줘요. 마이너스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방 거실이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공기가 화장실 쪽으로 빨려 들어가겠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하니까 그러면 화장실에 있는 공기가 화장실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화장실 안쪽으로 공기가 빨려 들어가는 형태로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에는 급기는 없고 배기 시스템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이런 형태의 급기만 설치하거나 배기만 설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설비 시스템을 내가 어떤 거를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급기 장치가 필요할 수도 있고 급배기가 다 필요할 수도 있고 환기가 필요할 수도 있고 급배기 플러스 냉난방을 합쳐서 HVAC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랬을 때 어떤 계획을 쓰냐에 따라서 필요한 공간 규모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발생하는 비용이 달라집니다. 이런 것들을 적당히 고려해서 설비 시스템을 정해야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설계 방침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설비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면적이 필요하고 어떠한 비용이 필요하고 이 설비가 들어가는 덕트 공간, 샤프트 공간이 어디에 배치가 돼야 되는지가
결정이 납니다. 설계 조건이 나오는 겁니다. 이 설계 조건에 따라서 이거를 설계를 하면서 검토를 해요. 내가 공간을 거실이 있고 안방이 있고 화장실이 있으면 화장실이 어느 공간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급배기를 하는 덕트와 샤프트가 어느 공간에 가서 붙어야 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를 어디에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거실의 공간을 잡아먹을 수도 있고 안방의 공간을 잡아먹을 수도 있어. 그죠? 그러면 내가 별도의 그 샤프트 공간과 덕트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른 공간의 기능을 손해를 봐야 되잖아. 또는 구조적으로 그거를 조율해줘야 될 수도 있어요. 천장에 그 반자를 어느 정도 높이로 만들어 줄 건지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피드백을 하면서 간섭이 혹시 일어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검토를 합니다. 설계를 하면서 계속 검토를 하는 거죠. 그에 맞춰서 검토를 하면서 설계 인원은 몇 명이 필요하고 비용은 얼마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결정이 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 계획, 그래서 정해져 있는 이 시스템들을 실제로 설계를 해보면서 다른 방식을 사용했을 때와 비교를 해서 비용 측면, 효율 측면들을 고려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기본 설계 단계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본 계획, 기본 설계가 있으면 여기서 말하는 기본 계획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 설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획 설계. 그리고 기본 설계는 말 그대로 우리가 실제로 하는 기본 설계 단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계획 설계 단계보다 계획 설계가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설계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비 계획은. 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끝나면 기본 설계 단계에서 또 건축 기본 계획 설계랑 맞춰서 협의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맞춰서 여러 가지 구조적인 거랑 건축적인 거를 고려해서 체크를 다시 합니다. 다시 하고요. 그거에 맞춰서 실제 건물이 지어질 때 필요한 항목들을 실시설계 단계에서 다시 또 조율을 합니다. 실시설계 단계에서 건축이 달라지거나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맞춰서 설비 시스템도 어느 정도 변경이 이루어지는 게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게 끝나면 이제 이거 외에 추가적으로 견적이라든지 적산 이런 것들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공사가 시작되면 감리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쭉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을 계획하는 거랑 설비 계획하는 거랑 차이점이 크게 없죠? 크게 없습니다. 자, 넘어가서 종합계획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기계실이라고 하는 공간, 이 기계실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하느냐? 여기 보면 공조위생설비 기계실에는, 공조설비 기계실에는 보일러, 냉동기, 공조기, 공조 펌프, 오일 탱크 이런 게 들어가고, 환기에는 송풍기, 배풍기, 배연실. 배연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연기를 빨아들이는 겁니다. 연기. 이건 언제 필요하냐면 건축물에 화재가 났을 때 그 화재로 인한 연기가 특정 공간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면 특별 피난 계단 같은 공간에는 배연 설비가 장착되어 있어서 그 공간으로, 피난 계단 안으로는 건물 안에 불이 났더라도 그 계단으로는 연기가 들어가지 못하게 차단되는 설비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걸 위해서 배연기라고 하는 게 설치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송풍기도 아실 거고, 위생설비는 급배수, 그 다음에 이 수수 탱크실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수수 탱크가 뭔지 모르겠어요. 고가 탱크는 위에 설치하는 거고요. 저탕 탱크실, 그 다음에 중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손을 씻거나 이래서 나오는 물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추가적으로 뭐 우수 설비실 뭐 이런 것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소화 설비라고 하는 거는 소방과 관련된 겁니다. 불이 나면 불을 꺼야 되죠. 그러면 그 스프링클러가 팍 작용을 하죠. 그때 필요한 설비들입니다. 네, 이런 각종 설비 실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실들은 모든 건축물에 그럼 다 들어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필요한 기능에 맞춰서 이 공간을 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공조 설비를 설치할 때 뭐 냉동기실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 나는 그냥 에어컨을 설치할 거다. 그럼 이거 빼면 돼. 보일러실이 뭐 보통은 필요하지만 뭐 필요하지 않다. 그럼 빼는 거야. 이런 것들을 쭉쭉쭉 빼고 남은 면적만큼 기계실을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지 안 만들지는 설계를 할 때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건물에 어떤 설비 시스템을 적용할 건지가 결정이 돼야 면적이 나오는 거야. 면적을 정해놓고 그 면적에 맞춰서 기계 설비를 배치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설비를 사용할지가 결정이 돼야 기계실 면적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례조사를 막 하게 되면 비슷한 규모와 기능을 갖는 건물을 조사를 하면 이 정도 규모의 이런 기능을 갖는 건축물은 어느 정도의 설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면적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대충 나오는 거지 그게 꼭 정답은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공조위생 설비 같은 공간은 어느 정도가 필요하냐 1000제곱미터면 4제곱미터 정도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면 여기 보면 뭐 층고가 4m 그 다음에 여기 보면 3000제곱미터면 6.5m 정도의 층고를 확보해라 라고 나오는데 이 층고에 관련된 건 뭐냐면 바닥 면적이 커지면 공조를 위한 그 장치들이 들어가는 게 양도 많아지지만 이 기계의 크기가 커져요. 기계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 이 기계를 기계실에 넣어야 되잖아. 그죠? 경우에 따라서는 지하실이 아니라 1층에 기계실을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 왜냐면 지하로 기계를 먼저 집어넣고 슬라브를 치는 게 아니라 슬라브를 다 치고 건물을 완성한 다음에 이런 기계 설비 장치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 들어가는 공간 배치도 중요하고 어떻게 이걸 거기에 집어넣을지도 고민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계가 가지고 있는 그 절대적인 사이즈 때문에 거기에 환기를 시켜줘야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수도관을 연결해야 될 수도 있고 등등등의 이유로 층고가 달라져요. 예를 들면 덕트를 설치를 한다. 연면적이 3만 정도 되면 층으로 치면 뭐 한 층에 3000제곱미터로 쳤을 또 10층짜리 건물이 나오잖아. 그죠? 그 정도로 큰 대형 건물이면 공기조화 설비를 할 때 그 공조기에서 필요한 그 덕트 사이즈가 엄청 커요. 가로 세로가 뭐 1m가 넘을 수도 있을 만큼 큰 덕트가 필요해. 그 정도 사이즈가 나와야 그게 각 층으로 뿌려지고 그 다음에 각 층에서도 각 실로 뿌려지는 지관으로 이게 연결이 될 거니까 기계 설비에서 연결되는 그 사이즈가 엄청 커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게 어떻게 이 배관이 지나가겠어요? 이 덕트가 어떻게 연결이 되겠어요? 천장을 타고 지나가야 되겠죠. 구조 설비 아래로 구조 시스템 밑으로 이게 보호 밑으로 지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럼 그 보호 밑으로 지나가게 되려면 보호의 사이즈도 있을 거고 기계 설비의 사이즈도 있을 거고 설비의 크기도 있을 거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 층고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1000제곱미터 정도면 4m만 돼도 충분한데 3만 정도가 되면 6.5m 정도의 층고는 만들어줘야 충분히 그런 설비들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뭐 샤프트라고 하는 아까 선생님 계속 샤프트라는 이야기를 자꾸 했는데 이 샤프트라고 하는 거는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건물 내 공조 위생 주기계실과 수변 전실로부터 건물의 각 부에 열, 전기 등의 에너지를 분배하거나 급수, 급탕 또는 배수하기 위해서 건물의 수직 방향의 덕트 배관 전기 간선을 설치하는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수직 방향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코어에서 볼 수 있는데 코어 부분에 코어는 수직적으로 우리가 화장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계단 이런 것들을 배치해 놓는 공간이잖아요. 그죠? 그 공간에 이런 샤프트 공간을 같이 붙여서 계획을 해요. 그러면 다른 실이 쭉 배치를 했을 때 샤프트라고 하는 공간이
코어에 같이 붙어 있으면 다른 공간들은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 샤프트를 만들어 버리면. 근데 샤프트를 안 만들고 계획을 하게 되면 이런 배관이 지나가고 덕트가 지나가 있는 공간을 내가 계획한 실에 통과를 해야 돼. 배관이 실을 통과해야 돼. 그럼 실을 쓰기가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기능적으로도 안 좋아지겠죠. 그리고 이게 1층의 화장실은 왼쪽에 있고 2층의 화장실은 오른쪽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관이 연결이 돼야 되니까 꺾어야죠. 배관을 꺾어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연결해야 되는 그 거리가 길어지겠죠. 이 거리가 길어지고 복잡해지고 여러 번 꺾일수록 기능적으로 안 좋아요.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기능적으로 안 좋습니다. 당연히 미관적으로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를 한 군데 몰아가지고 배관을 설치하게 되는데 그런 수직 방향으로 한 번에 몰아서 설치하는 공간을 우리가 샤프트라고 부르고 그 샤프트라고 하는 공간 중에 여러분들이 사례 조사를 하다 보면 평면도에 DS, PS, EPS 이런 명칭이 써 있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덕트가 지나가는 수직 공간, 파이프가 지나가는 공간, 전기 설비를 설치하는 수직 공간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샤프트가 환기를 위한 샤프트도 존재하고요. 종류들이 다양히 있습니다. 또는 이런 샤프트들을 하나로 몰아가지고 만드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이렇게 있고요. 공조용 샤프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 그 다음에 덕트 샤프트들이 이렇게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 샤프트의 치수라고 하는 거는 덕트가 지나가는 거, 그 다음에 배관을 지나가기 위한 최소 공간과 그 다음에 그 공간에 사람이 설비를 보수하거나 그 다음에 체크하기 위한 사람이 어느 정도 공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추가적으로 확보한 만큼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여기 보면 나중에 장래에 뭔가 덕트가 추가되거나 배관이 추가될 수도 있고 건물이 증설될 수도 있고 예전에 공사할 때는 인터넷선에 대한 거는 고려 안 했었는데 요즘은 건물할 때는 인터넷선이 또 중요하죠. 그럼 그 인터넷이 나중에 지나가야 될 케이블 공간도 좀 어느 정도 필요하겠죠. 이런 나중에 증설될 수 있는 미래의 확장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이런 공간을 좀 여유 있게 만들어주면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례 조사를 하면 샤프트 공간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만들어져 있는 공간이 대체로 거의 최소 치수라고 보면 돼요. 그 공간과 유사한 사이즈로 만들어주면 거의 일치해요. 건물의 종류에 맞게끔 그리고 건물의 기능에 맞게끔 규모에 맞게끔 사례 조사를 하면 필요한 시스템이 거의 유사하고 시스템이 유사하다는 말은 배관 사이즈나 덕트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